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레전드에게 듣는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는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은 전체와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니얼 카너먼에 관한 이야기 그동안 여러 가지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차트 값이라는 주제와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만 배워야 산다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차트 값이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데니얼 카너먼의 이 전체와 부분에 관한 고차를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벌떼들이요, 꿀벌이 집을 찾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찰을 나갔던 벌이 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형태의 춤을 춘다더라. 그래서 뭐 그걸 보고 뭐 이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곤충학자들도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들이 그 정말 좋은 집 위치를 찾아내는가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벌떼 무리를 이제 포획을 해서 외딴 섬으로, 그러니까 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으니까 외딴 섬으로 이제 무리를 가져간 후에 또 그 섬에는 나무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또 나무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임의로 이제 벌통을 좀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벌들이 그 5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5개의 집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벌떼를 이제 풀어놨던 거죠. 그랬더니 뭐 예상대로 그쪽으로 정찰을 하러 가는 벌들도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벌도 그 집 5개 집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제 벌들이 정찰을 가서 돌아와서 뭐 이런저런 춤을 추는데 어떤 특정한 벌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변에 뭐 꽃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근데 그 벌이 돌아와서 아무리 뭐 춤을 춘들 그 자리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냐면 여러 마리의 정찰벌들이 동시에 나갔는데 특정 장소에서 다른 벌들도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즉 마치 다수결처럼 정찰벌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서 15마리 이상이 서로 모여있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선택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제 학자들은 정말 뭐 어떤 집을 찾는 어떤 벌이 있어서 좋은 장소를 발견을 했다면 그 벌이 다른 벌들을 모두 다 설득해서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벌떼가 집을 찾는 방법은 결국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경주였다라는 거죠. 여러 마리의 그 벌떼들이 가서,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봤을 때 그 중에 이쪽 포인트에 정찰 나온 벌들이 많더라.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위치는 정말로 아주 좋은 위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제가 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뭐 다수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떼가 집을 결정하는 방법이 단순히 벌 하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즉 소수의 핵심적 개별 판단 분석을 통해서는 벌떼의 복잡한 생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혹은 이 현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와 또 어떤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주식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이질적 견해를 가진 주체들이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포괄적 구조로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물론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어떤 군중심리와 관련된 부분이 발동하게 되면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남에게 판단을 맡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합쳐져서 하나의 최종적인 포괄적 구조를 가지면서 인간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지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봐도 이 종목을 지금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지는 지점,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가격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되는 거지요. 그죠? 만약에 저라는 사람 하나, 이승행이라는 전문가가 삼성전자에 관한 어떤 그 견해를 상방 혹은 하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체의 의견이 모여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특정 구성 요소의 기초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요소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데보라 고든이라고 아주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에 관한 TV 방송 같은 거 보신 적 많으시죠? 정말 그 자그마한 곤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집단을 이루고, 그렇죠? 또 다른 집단을 공격하기도 하고, 새끼를 기르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너무도 신기합니다. 정말 특징적인 건 개미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왕개미요? 아니요. 여왕개미는 그냥 열심히 알만 까는 거지, 여왕개미가 일개미 너는 여기 가서 뭐 해? 너는 저기 가서 뭐 해? 이런 걸 명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미 하나하나의 행동을 연구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어이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집단이 되면, 군단이 되면 굉장히 영리한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미는 영리하지 않다. 다만 개미 군단이 영리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주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개척 시대에 정말 많은 사냥꾼들이 미국에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아서 사냥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불법 밀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엘크, 커다란 사슴, 뿔 크고요. 그런 동물인데 거의 멸종 위기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엘크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미국 기병대를 1872년에 이제 상주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들도 몰아내고, 그다음에 적절히 먹이도 주고 그랬더니 엘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급증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엘크들이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풀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무 다 뜯어먹고 나무 뿌리까지 다 뜯어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런 뿌리나 나무가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댐을 만드는 비버들이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댐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럼 그 또 댐이 있어야 물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또 송어 같은 것들이 돌아오다가 이제 다시 그걸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너무 많이 불어난 엘크수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먹이도 부족하고 생태계도 파괴되다 보니까 엘크 개체수가 급증하다가 점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거는 무슨 먹이 부족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이거 여기 공원에 사는 육식동물들, 늑대라든가 있죠? 그런 동물들이 엘크를 잡아먹어서 그런 거다. 육식동물을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 육식동물들을 싹 다 죽였다고 합니다. 1926년이었나요? 그 공원에서 발견된 마지막 늑대를
사살한 후에 다시 그 공원으로 늑대가 들어오기까지는 거의 7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육식동물을 죽였더니, 그나마 개체수를 조절해주던 육식동물이 죽었더니 다 죽고 나니까 엘크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식량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아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전체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엘크라는 요소 하나, 뭐 육식동물이라는 요소 하나, 이런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부분을 연구하시나요? 한번 기술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분은 이동평균선에 주목을 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분차트에 주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특정 캔들 혹은 뭐 특정 패턴,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사실 시작하실 때 그런 요소에 그 관심 가지시고 또 시중에 이제 이론서들 보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많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캔들, 뭐 특정 형태적 특성을 띠는 캔들이 하나가 나왔다고 합시다. 어떤 분이 이거를 만약에 비법처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거는 전체 주식시장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에 그냥 오늘 하루 캔들 하나라는 거는 오늘 하루짜리 움직임일 뿐입니다. 즉 하나의 구성 요소, 아주 작은 구성 요소일 뿐이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런 구성 요소 하나, 뭐 이평선 하나, 패턴 하나, 뭐 어떤 뭐 특정 보조 지표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감으로써 이 복잡한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고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요, 결국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에요. 크게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은 역배열이었다가 전환 과정을 다시 거치고 주가가 올라가고, 화도를 그리는 그림이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은 말이지요. 이 각각의 구간, 즉 역배열 차트가 정배열 초기로 전환이 되고 전환 후에 상승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상승 후에 고점 신호가 나오게 되는 각각의 큰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상승 구간에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 특정일에 나온 캔들 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뭐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잘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제 역배열 차트라는 건 그런 거죠. 제가 뭐 이 주제를 가지고는 이제 지난주까지 배워야 한다 시간에 5주 동안 길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마련입니다. 예, 저도 관심을 가집니다. 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면 사들어가기 위해서.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저평가 국면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디냐?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위치에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상한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체 추세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출현한 하루짜리 어떤 장대 양봉은 잠깐 반짝 반등이 나왔을 뿐, 충분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빠지고 있는 종목의 저평가 국면을 판단을 할 때 뭐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가치 분석 관점에서도 모고 관점에서 했듯 충분히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량 하나 터졌다라든가 뭐 캔들 하나 특정한 거 나왔다라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전환 과정 후에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만, 일단 저도 저평가 종목을 당연히 찾아 나서지만 역배열 중인 종목을 함부로 절대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저점 상승이라도 전개가 된 후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함부로 저점을 잡기 위해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이렇게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의 경우는 함부로 저점을 잡으려다가는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역배열 종목, 저평가를 기다리시되 함부로 공략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 제가 강조하는 건 여러분 전환 과정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최소한의 확인으로서 파동상 저점 상승이라도 보고 난다면, 이것이 정배열 초기로 주가가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역배열로 하염없이 빠지던 종목이 최초 만들어주는 그림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이런 파동 간의 간격도 따지시고 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이런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뭐 내용이 많으니까 이건 뭐 배워야 산다 방송이나 이런 거 녹화 방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전개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역배열로 고점과 저점이 하락하던 것이 변화가 발생했구나. 여기서 출현하는 하루하루의 캔들의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의 캔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파동상 저점이 상승했다라는 것. 즉 구성 요소가 합쳐져서 파동을 이루고 그 파동상 저점이 상승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매집 과정을 거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내가 단기 매매가 됐든 파동 매매가 됐든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현하는 하나하나의 캔들 크게 의미가 없어요. 파동, 그 캔들이 여러 개가 모여져서 수많은 거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파동상 저점 상승,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느냐, 소위 말하는 바닥권 차트, 정배열 초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정배열 초기라는 거는 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력이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라고. 그것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혹은 뭐 정말 작은 종목이어서 특정 작전 세력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이평선도 싹 다 모아준 상황이 되면은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 세력은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었을까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연 단위로. 그리고 매집하는 데 들어간 수많은 자금들. 이제 여기서 이게 안 올라가고 밀려버리면 누가 곤란해질까요? 우리도 물론 곤란하긴 하지만 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고 밀려버렸을 경우에 손실폭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뭐가 될까요? 세력이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사지는 않죠. 신호가 나와줘야만 사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여기서도 하루하루의 캔들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그거보다 정배열 초기를 이루어서 차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과 전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자리 혹은 역배열이 이루어지는 자리, 상승 구간에서 공략하는 것.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캔들, 특정 패턴이 역배열에 나왔느냐, 전환 과정에 나왔느냐, 초기에 나왔느냐, 상승 구간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이 됐든 패턴이 됐든 여러분 비법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적용할 전체 차트 값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역배열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냥 두시는 게 나아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환 과정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저점 상승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전환 과정을 거쳐서 정배열 초기 상황을 이룬 후 상승 구간을 그리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출현하는 뭐 장대양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전환 과정. 이때도 물론 캔들 중요하고 단기 매매는 다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이 캔들이 모여서 이룬 파동상 저점 상승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전환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시간을 사고판다라는 관점에서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그 그림에서 그 후에 더욱더 엄청난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요. 뭐 고점 신호와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중고점과 이중고점과 관련된 신호의 경우 어떻게 해요? 이 장대 음봉이 또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전고점 돌파에 실패했다라는 거. 여러 개의 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게 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차트 값은 차트를 유형별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상승 가능한 차트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종목 선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환 과정과 초기 구간과 상승 구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매매 원리는 분명히 달라지겠습니다만 무엇이 상위 개념이냐? 현재 차트가 초기냐, 상승 구간이냐, 역별이냐. 이 차트 값 조건이 개별 구성 요소 하나하나, 주봉, 일봉 이런 캔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구성 요소 전체가 이루어져서 만들어 놓은 차트 값이라는 것. 상위 개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현 전문가였습니다.